다음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것은 건축 설계 아키텍처에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에서 보게 되면 성당처럼 뾰족한 양식을 이렇게 고딩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르네상스 화려한 양식의 로마식 표현으로 빛과 그림자를 대비한 양식을 우리가 바로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런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구조와 상호작용에 대한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양과 조화를 위한 스타일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스템 분할, 전체 제어 흐름, 오류 처리 방침, 서브 시스템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어떤 아키텍처 스타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구성 유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런타임 제어, 데이터 전송에 대한 패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타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는 대략 7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 서버형, 계층형, 이벤트 기반, MVC, 파이프 앤 필터, 아키텍처 중심, 피어-투-피어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는 주요 컴포넌트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보게 되면 서버는 강력한 성능으로 자원을 관리하며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기능과 자원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원의 사용을 위해서 혹은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제 자료를 받는 그런 형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인터넷으로 요즘 연결돼서 클라이언트 서버가 연동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장점을 보게 되면 장점은 데이터 집중화와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를 단순화하고요. 보안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고 인증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 단점은 클라이언트가 증가하면 서버의 보호가 올라가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는 게 볼 수가 있고요. 비용적으로 서버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이 일반적으로 높고 비강인성으로 서버 고장 시 클라이언트가 작동 못한다는 약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층형을 보겠습니다. 계층형은 이렇게 레이어를 쌓는 과정을 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수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층으로 분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TCP/IP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응용 프로토콜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커넥션 처리하고 패킷 처리하고 발신과 수신하는 게 각각이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층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정보층이나 비즈니스 컴포넌트층, 웹층, 클라이언트층과 같이 이런 식으로 어떤 레이어를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티어, 즉 클라이언트에 보게 되면 컴포넌트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티어랑 계층형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쓰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티어는 이 각각의 다 서로 다른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거보다는 여기가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드웨어가 그 위에 어떤 추상적인 레이어를 쌓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층형의 장점을 보게 되면 먼저 추상화가 있네요. 그래서 각 층의 역할과 책임,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추상적인 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캡슐러 응집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층의 응집이 높고 층 사이에 레이어 사이에 결합은 낮은 거죠. 재사용은 각 레이어, 각 층의 의존도가 적어서 쉽게 다른 모듈로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는 이웃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한적입니다. 즉 우리가 레이어를 쌓았다고 해서 레이어 아키텍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A라는 레이어가 있고 B라는 레이어가 있고 C라는 레이어가 있으면 A에서 B를 사용 가능하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아래층만 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층에서 아래층에 어떠한 서비스에도 접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데, 레이어가 아닌 거는 C가 B를 사용하거나 C가 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레이어 스타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웃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벤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생성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벤트를 수신 대기하는 이벤트 소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벤트 처리기에서 누가 생성자고 누가 소비자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다 등록을 하고 나면 생산자는 누가 소비자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벤트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도 누가 생산자인지 신경 안 쓰고 자기 관심이 있는 이벤트를 구독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메커니즘은 이 이벤트 처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시간으로 전달되어 발생하는 즉시 소비자가 이벤트에 응답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벤트 소비자가 처리를 할 때는 상태 기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점을 보게 되면 캡슐러 응집이 있어서 이벤트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캡슐러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확장성으로는 시스템에 새로운 소비자를 쉽게 추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태에 따른 복잡하고 정교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테스팅을 보게 되면 각 상태에 허용된 이벤트가 제한적인 것을 정확히 테스트해야 되고, 허용되지 않은 이벤트에 대해서 적절한 오류 메시지와 제어가 필요한 이런 식으로 테스팅이 좀 복잡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VC 모델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모델의 어떤 상태가 변경이 되면 그게 뷰에 반영이 되거나 뷰에 어떤 상태가 반영되면 그게 모델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서로 디티치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를 분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컨트롤러가 있고 모델하고 뷰가 있는데요. 뷰부터 보게 되면 사용자가 볼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모델로부터 정보를 얻어와서 보여주는 형태를 보고, 또한 사용자가 조작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역할도 하게 되죠. 모델에서는 데이터의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컨트롤러 뷰에 이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컨트롤러는 모델에 명령을 보냄으로써 모델의 상태를 변경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게 되면 뷰가 있고, 뷰가 이제 모델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변경에 나오면 변경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뷰는 사용자 액션을 이제 컨트롤러에 전달하며, 컨트롤러는 그 사용자 액션에 따라서 메소드를 구동하는 역할을 컨트롤러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뷰 선택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소드 구동과 이벤트를 나누어서 지금 표현을 한 MVC 모델의 간단한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MVC 모델의 장점을 보게 되면 일단은 MVC라는 모델 각각에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느슨한 결합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즉 컴포넌트의 결합이 약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델을 수정하든지 뷰를 수정하든지 컨트롤러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델과 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을 위해서 다수의 여러 다른 뷰를 쉽게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비동기라는 건 뭐냐면,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동기하면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있을 때 스레드에 직접 명령을 요청하고 이 명령이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대기가 됐다가 이 상태가 끝나면 그때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동기적인 기술이고, 비동기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요청을 하고 얘는 얘대로 막 활동을 하고 있고 얘는 또 얘대로 막 활동을 하고 있다가 전해지면 그때 가서 또 다른 활동을 하는, 이게 비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뷰가 있고, 이게 컨트롤러라고 하면 컨트롤러 이렇게 있고, 컨트롤러에서 전달을 해주고 자기는 딴짓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기술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로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점을 보게 되면 복잡도는 컴포넌트의 분리에 인한 어떤 이해도의 복잡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 비효율성으로는 뷰에서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면 사실 효율성은 낮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파이프 앤 필터는 파이프라는 것이 있고 필터라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파이프라고 하는 것은 필터 사이의 데이터를 이동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요 라인 파트를 우리가 파이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데이터가 흘러가는 어떤 라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필터라는 것은 데이터의 변환을 수행하는 필터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필터가 됩니다. 컴파일러를 보게 되면 어떤 소스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구문 분석을 해서 파서를 해서 의무 분석을 해서 코드 생성기를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 앤 필터 아키텍처로 컴파일러 예제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파이프 앤 필터의 장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순합니다. 즉 시스템의 일련의 입력, 출력, 변환으로 볼 수가 있어서 개념적인 설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을 보게 되면 필터를 쉽게 재사용하거나 교체 가능하고요. 병렬성을 보게 되면 병렬 처리로 구현하기 쉬운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 자원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낭비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필터는 데이터를 입력에서 출력으로 변환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따른 성능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이동할 때 여러 곳에서 저장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간을 낭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아키텍처의 주요 컴포넌트는 데이터 저장소, 이 저장소와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하는 접근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소와 접근자로인데 접근자는 데이터 공유를 추가, 삭제, 그리고 조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블랙보드랑 리파지터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접하는 게 리파지터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터브도 쓰고 있죠. 기터브 같은 경우 기터브 리파지터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패시브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공유 데이터를 질의하고 변경사항을 발견하고 변경사항을 가져오는 역할을 이 액티브한 것은 접근자가 액티브하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게 리파지터리입니다. 그런데 블랙보드는 뭐냐면 블랙보드는 패시브하고 액티브한 내용이 바뀝니다. 즉, 이 공유 저장소의 옵저버 디자인 패턴, 옵저버라고 하는 건 앞에 얘기했던 이벤트 드리븐 부분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패턴 활용을 해서 데이터가 변경되면 접근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의 장점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제 리파지터리에서는 접근자가 액티브하고 수동 공유 데이터 저장소가 패시브 했다면 블랙보드에서는 패시브한 공유 데이터 저장소가 액티브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어떤 변경이 되면 변경된 거를 각각의 접근자에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경에 맞는 접근자가 다시 재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블랙보드의 구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접근자를 수정 교체하는 게 다른 접근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확장성으로서도 각 접근자를 수정하고 확장하는 것이 용이하고 데이터 공간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고, 단점으로 보게 되면 이 싱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 공간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단일 장애 지점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데이터 장애로 전체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는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어-투-피어 스타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어-투-피어 스타일은 각 컴포넌트는 동등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인 동시에 서비스를 적용하는 서버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신, 전송 데이터 양을 가슴으로 대칭적인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클라이언트하고 지금 서버 역할을 피어1이 클라이언트로 피어2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피어2의 요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기도 하는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비대칭적이었다면 피어2 피어 스타일은 동일한 수신 전송 데이터 양을 가짐으로 대칭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어투피어 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면 장점은 규모 확장성 신뢰성이 있고 전담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버가 없고 그 다음에 없는데 자원과 파워의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즉 노드만 계속 피어만 계속 추가를 해주면 그만큼 컴퓨팅의 어떤 규모의 확장성이 늘어나는 거죠. 또한 각각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하나의 컴포넌트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가 다 클라이언트의 서버의 모든 서비스의 내용을 갖고 있어서 전체 시스템은 가동을 하게 됩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 보안은 취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제어, 어떤 컨트롤에 있어서는 중앙 제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공유된 자원이고 각각이 다 똑같은 어떤 컴퓨팅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능적인 낭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각각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